그리고 오늘은, 요 강좌를 조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향후에 우리 경기도 노동공제회에 또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찍어서,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동공제연합 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영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어, 앞서 이제 신도님 조직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강의는 좀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또 대출을 다 받게 되잖아요. 특히 오늘 강의는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자제분들에게도 너무너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기억하셨다가 꼭 알려주시거나 혹은 오늘 이제 찍는 이 영상을 자제분들에게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기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할 때 특히 지금은 금융 생활 뭐 대출이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 대출 받을 때 이 신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작동이 될 텐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관리하는 게. 그런 얘기를 좀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넘어가고요. 자, 그럼 아주 기초적인 부터 제가 조금 짚어드릴게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다 알고, 우리 저분 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지만, 용어 정리부터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이라고 한 말도 있고요. 부채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거니까 오늘 제가 정확히 개념을 정리해 드릴게요. 대출은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 빌릴 때 대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 똑같은 말입니다. 무언가 빌린다라고 할 때 그걸 예, 대출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론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론, 무슨 론 이렇게 하죠. 대출 받는다. 뭐 우리 선생님 다 알고 계신 부분일 텐데요. 근데 한쪽에 보면 또 부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채는 돈을 빌려가지고, 이 쌓여있는 상태, 돈을 다 못 갚고, 쌓여있는 상태, 이걸 부채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debts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연히 두 가지가 다른데요. 뭐, 방송이나 이제 뭐 기자들도 이 용어를 헷갈려서 씁니다. 사실 부채와 대출은 엄연히 다른, 말이기도 하고, 용어 정리가 더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 배우실 거니까, 대출이란 말이랑 부채란 말을 이제 혼동해서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보통 가보면은 요 밑에 이제 뭐 수신거래, 여신거래 이렇게 이런 말이 있는데요. 뭐 다 아실 수 있는데 오늘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뭐 용어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은행에 보면은 이렇게 뭐 게시판 같은 게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수신거래 이렇게 돼 있는 수신거래는 이제 은행 입장에서 돈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예금하거나 뭐 적금하거나 이런 거래를 수신거래라고 하고요. 반대로 여신거래는 돈을 빌린다. 혹은 은행 입장에 돈을 빌려준다. 이걸 여신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신거래, 여신거래. 이 용어는 왜 나중에 이제 필요하냐면은, 금융회사 중에 여신거래 전문회사, 여신 전문회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수신거래는 안 하고, 여신만 거래하는 금융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카드사, 뭐, 캐피탈, 이런 것들은 법률 용어 혹은 이제 뭐 전문적 용어로는 여신 전문 금융회사 이렇게 표현하긴 합니다. 뭐 좀 디테일하게 갔는데 어쨌든 이런 용어가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럼 대출 받을 때는 몇 가지 이 요소들이 쭉 있겠죠.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대출 받을 때 이러이러한 요소들을 점검해야 되는 거겠죠. 대출자는 뭐 뻔하면 돈 빌리는 사람을 대출자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채무자라고 한 말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법률 용어입니다. 채권 채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 이게 이제 채무 관계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채무자인지, 누가 채권자인지, 이게 이제 사실 법률 쪽을 따질 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뭐 돈을 빌릴 때만 이제 뭐 채무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떤 회사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일했으면은 돈을 받아야 되죠.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법률 용어로는 임금 채권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임금 채권이 발생될 때
근데 사업주가 돈을 안 준다. 그럼 우리가 쟁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럼 이때 사업주는 채무자가 되고요. 우리는 채권자가 되는 거죠.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네, 이게 채권 채무 관계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에 얘기하는 이 대출이랑 이런 말뿐만 아니라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되면 이 채무 관계, 채권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누군지가 사실 상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채권이 이게 뭐, 그러니까 A라는 은행이랑 거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신 거래를 했습니다. 대출 빌렸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빌렸는데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못 갚으면 그 은행이 이 채권을 다른 데로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채권이 이제 사고 팔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채권자가 원래는 A라는 은행이었는데 B라는 은행 혹은 또 C라는 대부업체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 거죠. 채권이 오래되면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거 뭐냐면 실제 이 채권의 어떤 행사의 주체는 누구냐,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냐, 뭐 누가 채무자냐, 누가 채권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뭐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이런 것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릴 텐데 어쨌든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인지는 이 대출 금융행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금리이지 않습니까? 대출 이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다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이 금리는 크게 세 가지의 형태라기보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금리라 그래서 뭐 다 아실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뭐 기준금리를 발표하지 않았나요? 최근에 이제 뭐 빅스텝이라 그래서 금리를 확 엄청나게 빠르게 올렸죠. 그때 이제 기준금리, 은행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대출은 이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금리가 형성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가산금리를 붙이는데요. 이 가산금리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산금리를 붙일 때 그 사람의 신용도나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가산금리를 많이 붙였다가 적게 붙였다가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우대금리 이런 게 있는데 우대금리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껴팔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대출 받을 때 은행에 이제 그 직원이 보험 가입하면은 뭐 해준다더라, 뭐 청약 가입하면 뭐 좀 싹 깎아줄게. 이런 게 이제 우대금리 뭐입니다. 어쨌든 대출을 받을 때는 이 요소들이 작동된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 기준금리가 변하다 보니까 기준금리에 따라서 뭔가 이제 뭐 우리가 내야 되는 뭐 이자가 변하게 된 거죠. 이거 첫 번째가 뭐 뻔한 건데 변동금리입니다. 그럼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다는 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출이 부채가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변동금리다. 그러면 변동금리 말 그대로 금리가 변하는 건데, 그럼 금리는 왜 변하는 거냐? 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기준금리가 변하기 때문에 금리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은 그럼 고정금리가 좋을까요? 변동금리가 좋을까요? 네. 우리가 대출을 만약에 뭐 이미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새롭게 대출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거는 변동금리가 좋을까요? 아니면 뭐 고정금리가 좋을까요? 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나 다들 바쁘실 거니까. 이때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금리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고정금리가 좋은 것이고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변동금리가 좋은 건데요. 사실 이 고정금리나 변동금리의 선택지는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선택은 은행이 지맘대로 이제 뭐 상품에 결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뭔가 대응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출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뭐 다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 전세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세자금 대출은 저는 고정금리입니다. 엄청 좋죠. 저는 제 신혼부부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든요. 오늘 뒤에 제가 정보 담았는데 그거는 고정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금리가 변하더라도 뭐 저는 이제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대출을 뭐 이렇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고 대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뒤에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상환 방식인데요. 보통 우리가 뭐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실 수 있지만 뭐 일시 상환은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이제 상환하는 거. 제가 아까 받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일시 상환입니다. 이자만 내요. 뭐 시천 얘기로 이제 뭐 꿀이죠, 꿀. 네. 이자만 내다가 만기가 되면은 갚는 건데 그 대출은
계속 연장이 되게 되면 최당 10년까지 연장이 되는 어떤 뭐 제도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분할 상환, 돈을 이제 나눠서 갚는 거죠. 이자랑 원금이랑 나눠 갚는데 이 분할 상환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아실 수 있겠는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는 게 있고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뭐 똑같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조금 달라요. 이거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대출을 일으킨다면 그 대출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인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인지에 따라서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이자를 내는데 그 조건에 따라 다르면 당연히 이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걸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자를 가장 적게 내는 거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적게 냅니다. 네. 그거는 뒤에 또 얘기 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도 상환은 원래 이제 계약을 2년 맺었는데 중간에 내가 돈이 생겨가지고 돈을 일시에 다 갚을 수도 있겠죠. 중간에 이 중도 상환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금융 상품 중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라고 하는 거를 떼기도 합니다. 아마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중간에 내가 돈을 다 갚아주는데 무슨 또 수수료를 내냐. 근데 이 다분히 은행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너랑 나랑 2년 동안 계약 맺어가지고 2년 동안 내가 이자를 이만큼 받아 먹을 건데 네가 일찍 갚는 바람에 내가 그 이자를 조금밖에 못 먹었다. 그러니까 수수료 내라. 말도 안 되는 건데 은행은 진짜 꼼꼼하게 자기들 이익을 판판이 다 챙겨갑니다. 어쨌든 거기에다 수수료를 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문제라기보다는 은행들이 막 이렇게 너무 이제 돈을 많이 강탈해 가니까 막 문제 제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것도 많아요. 근데 있는 게 아직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출 받을 때는 그게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 있는지 없는지도 보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건데 이 기초적인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야 되겠죠. 특히 그 불안정 노동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돈 이렇게 막 많이 빌리기도 어렵지만 빌릴 때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체 이자 뭐 있겠죠. 뭐 연체되면은 원래 내가 이제 이자를 5% 내던 것에 가산금리, 연체금리가 더 생기긴 합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대출을 우리가 일으킬 때 용어인데요. 그럼 대출은 뭐 여러 가지 곳에서 은행에서 대출 빌린 것도 있겠지만 좀 전에 제가 잠깐 소개드렸던 뭐 신혼부부 전세자금 마련 대출은 정부에서 하는 대출입니다. 정부가 보증을 서거나 혹은 정부가 뭔가 이제 대출을 지원을 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라든지 뭐 주택도시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금 대출 잠시만요. 뭐가 딸랑딸랑 계속 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대표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의 제도로 운영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뒤에 이제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대출을 우리가 받을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은행을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은행보다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많습니다. 그걸 먼저 정보를 살펴보신 다음에 거기에 내가 해당 안 되면 은행을 찾는 것이고요. 거기서도 안 되면 다른 다양한 어떤 뭐 기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그 경기북부 노동공제회도 정상적으로 은행 대출이 대응하면 은행 대출 받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이 경기부 노동공제나 풀빵 할 수 있는 금액이 사실 지금 적잖아요. 뭐 150만 원, 뭐 300만 요즘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럼 더 큰 금액은 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야 되겠죠. 다만 아까 얘기했던 뭐 사채나 뭐 대법채나 이런 곳을 빌리지 않고 제1금융권이나 이런 곳을 빌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어쩌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어쨌든 이런 곳들이 있다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각각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제도가 있는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실 이런 걸 누가 잘 안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병원을 예를 들자면 이빨이 아프면은 어디 갑니까? 치과에 가잖아요. 근데 이제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픈데 치과 갈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배가 아프면은 어디 갑니까? 뭐 내과 이런 데 가야 되고요. 뭐 이런 거거든요. 코가 아프다. 그럼 이비인후과 가야 되고. 그러니까 각각의 기능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교육들을 사실 우리가 받지는 않죠. 뭐 재테크 해놨었고 뭐 이런 것만 알려주지 오히려 더 기본적인 것들을 안 알려주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일단 넘어가 볼게요.
실제로 대출 금리도 엄청 차이 납니다. 은행부터 시작해서 저기 대부업체, 여기 보면 대부업체는 27%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현재는 27%가 아닙니다. 법정 최고금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금리가 있어요. 이걸 이제 그 법정 최고금리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거 몇 프로일까요? 우리 그냥 뭐 시간이 그래도 없지만 채팅창을 통해서 우리 아시는 분, 우리 경기부 노동공 제외의 수준을 보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금 몇 프로일까요? 이만큼 이상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법입니다. 얼마 이상 받으면. 네, 역시 신동진 국장님이 바로 정답을 20%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직국장 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은 법정 최고금리가 20%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내가 대출 빌린 게 어쩔 수 없이 뭐 사채를 썼던 뭐 대부업체 썼더라도 그게 법에서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이상 넘어가 불법입니다. 그러면 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한 거죠. 연 20%입니다. 연 20%. 월 20% 아니고 연 20%예요. 그러니까 연이랑 월을 또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그걸 잘 좀 판단하시면 연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당연히 우리가 대출 빌릴 때는 뭐 은행에서 대출 빌리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은행에 돈 빌리고 싶어도 돈을 안 빌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다고 사실 대출을 뭐 일으킬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제 급한 일이 발생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비 없이 돈 빌려야 되다 보니까 당장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고금리 대출 받게 되는 거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조금 그냥 이론적이거나 뭐 하다 보면 얘기하자면 급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급하더라도 좀 호흡을 조절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금융회사를 이제 자칫 잘못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다시 얘기드린 신용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은 대출 받으면 무조건 신용은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정부 지원 대출 말고 일반적인 은행 대출을 보면 은행 대출을 하면 신용 등급이 조금 떨어지는데 저기 캐피탈이나 뭐 저축은행 여기서 빌리면 신용 등급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순환이 발생돼요. 그래서 뭐 이미 여러분 뭐 교수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가급적 이제 건강한 곳에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신혼님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담보대출이 있고, 뭐 보증대출, 뭐 신용대출 이런 게 있죠. 담보대출 말고 뭐 재산이나 여기 담보 물건을 잡힌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 자동차가 있건, 뭐 아파트가 있건, 뭐 전세자금이 있건 이런 담보로 대출을 빌려주는. 보증대출은 뭐 과거에 뭐 연대보증 뭐 쓰다가 뭐 어려졌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뭐 말 그대로 보증서 주는 거죠. 누군가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너 못 믿겠으니까 누구 한 사람 더 세워. 이게 보증을 세우는 거죠. 보증 기관이 있기도 하고 보통 창업 자금을 대출받을 때 뭐 정부에서 보증을 많이들 서주죠. 그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그 보증서 가지고 은행에 주면 은행이 대출해주는 이런 형태가 이제 보증서 대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이렇게 있어요. 신용대출 말 그대로 이제 신용을 가지고 대출해 주는 건데 어, 근데 이제 담보가 있으면 담보대출을 받겠죠. 근데 보증을 누가 서주면 보증대출 받을 거예요. 근데 담보도 없고 보증도 안 되고 그러면 믿을 건 신용밖에 없는데 근데 담보대출 받을 때도 보증대출 받을 때도 모두 신용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신용이라고 하는 거는 대출 받을 때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담할게요. 그럼 신용은 사실 이제 금융회사 용어로는 신용이랑 말은 이렇게 뭐 복잡하게 되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신용 여기서 얘기하는 신용은 돈 빌려가지고 얼마나 잘 갚느냐 이걸 신용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금융의 관점 말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신용은 저 사람 믿음이 간다 신뢰가 간다 한영섭이가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뭐 그런 신뢰가 있다. 할 때 이제 신용인데 금융회사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빌려가지고 얼마나 돈을 잘 갚았냐 이거를 점수화 시킨 거를 신용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신용 정보 뒤에 얘기되겠죠. 신용 점수, 뭐 등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신용 등급 혹은 점수는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고 국가도 있습니다. 개인은 말 그대로 그 신용 등급, 옛날에 신용 등급인데요. 근데 지금은 신용 등급이란 말은 없어졌습니다. 개인은, 개인은 신용 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 드릴게요. 기업은 아직도 등급제로 합니다. 뭐 말 그대로 기업도 뭐 어쨌든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도 돈을 이제 빌리지 않습니까? 우리 스님 다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그 강원도 난리 났잖아요. 강원도가 이제 지급 보증을 섰는데 그 강도지사가 돈을 이제 갚는다 못 갚는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신용이 뭐 난리도 아니고 뭐 이제 그 채권 거래가 뭐 난리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신용의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신용 경색이 생기는 건데요. 다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 과거에 우리 IMF 때 이제 그 차관을 왔지 않습니까? 돈 빌려왔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국가도 돈을 빌리는 거니까. 그때 신용 등급이 있고요. 그리고 무역 거래할 때도 그 국가가 믿을 만한 국가냐에도 신용 등급을 봅니다. 국가 신용 등급을. 그에 따라서 이제 뭔가 그 수출이나 수입할 때, 좀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이익을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거입니다. 뭐 이건 좀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기업도 있고 국가도 있다. 개인은 이제 채용 등급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었습니다. 10등급이 낮은 등급이고 1등급이 좋은 등급이었는데 등급제가 이제 없어지고 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1점부터 100점까지, 1000점까지. 점수는 말 그대로 단순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점수는 저 사람이 대출 빌려가지고, 대출해가지고 얼마나 잘 성실하게 잘 갚았냐. 이걸 점수화 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신용 거래에 대한 실적이에요. 신용 거래. 그러니까 금융 거래와 신용 거래는 조금 다릅니다. 금융 거래는 통장 개설하고 예금 있고 그러면 뭐 소득이 발생되고 이러면 신용 점수가 높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점수를 높이려면은 그 핵심은 신용 거래에 대한 실적입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잘 갚냐. 이게 점수가 되는 거예요. 참 사실 웃긴 제도입니다. 이게 잘못된 제도고 사실은 이게 이 신용 점수라고 하는 제도는 상당히 은행 관점의 제도이긴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신용 점수를 뭐 관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경기부 노동공제회는 시험 점수 안 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과 나이 얼마나 관계를 맺고 있고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사실 신뢰 관계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게 더 훨씬 더 우월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점수 차이가 생겼냐면은 단순합니다. 옛날에는 한 마을 공동체 안에 저 사람이 있었고 요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어떻고 요 사람이 어떤지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세상이 이제 도시화되고 다변화되고 뭐 규모화되다 보니까 A라는 어떤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에서 B라는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왔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따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질 때 그럼 과거에 너가 돈을 빌려가지고 얼마나 갚았는지 알고 싶은데 그걸 점수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헤쳐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제가 좀 과도하게 표현했는데 그러려고 이 점수제를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신용평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은행도 이용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가끔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참고로 이 신용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모두가 신용 조회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선생님들 신용 조회할 수 있나요? 내 거는 할 수 있죠. 너네 거 조회하면 불법이잖아요. 함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 동의를 거쳐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이제 내가 취직할 때 신용 등급 때문에 취직이 안 됐다. 사실 그런 거는 사실 안 되는 거 불법입니다.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그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점수라고 하는 거는 그 신용 등급을 매기는 점수를 매기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국가가 매기는 게 아니고요. 이 회사들이 매겨요, 점수를. 일개 회사들이 매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매기냐면은 이 회사들이 정보를 취합합니다. A라는 은행, B라는 은행, C라는 은행에 정보를 긁어와서, 아, 한영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A라는 은행에서 돈 빌렸고, C라는 은행에서 돈도 빌렸네. 근데 D라는 곳에서 돈 빌렸는데 안 갚았네? 를, 그 점수를 매기는 회사가 통합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름의 점수를 매겨서 다시 은행이나 그런 곳에 보내주는 겁니다. 한영섭이라는 애는 A, B, C 중에 D라는 곳이랑 거래했는데 얘 봐라 돈 안 갚았네 라고
은행에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행에 다 보내주는 거예요. 은행들이 요구하면. 그러니까 이제 신용 거래가 도는 거죠. 내가 연체돼가 되는 것이 다른 금융기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공범자예요, 사실은 이놈들이. 네. 어쨌든 이런 걸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신용 등급은 실제 이렇습니다. 만약에 대출을 우리가 1억을 받는다고 할게요, 1억을. 1억짜리 대출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서 편의상 등급이라고 하겠습니다. 등급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거든요. 1등급일 때 이자율과 6등급일 때 이자율이 다릅니다. 그럴 때 내야 되는 이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대략 1,000만 원 가까이 차이 날 수 있어요. 똑같은 1억을 빌려도 등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르고 그 이자율에 따라서 내가 내야 되는 생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등급이나 점수를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은행에 보면 최근에 제가 조사한 겁니다.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이 표가 떠 있어요. 그 공시라고 있는데요. 그 떠 있습니다. 기업은행 보시면 1등급부터 뭐 10등급 다 이자가 다 다르죠. 네, 우리은행 볼까요?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신용대출입니다. 신용대출 다 다릅니다. 똑같이 그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서 대출의 규모가 또 달라지고, 네, 이자율도 달라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은행들은 어,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자를 또 많이 이제 받아갑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불합리한 체계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체계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뭐,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고요. 금리가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 신용카드 회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금융회사는 다 그 신용 점수에 따라서 다 금리를 다르게 매깁니다. 네. 이게 그들의 시스템입니다. 네. 점수제를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좀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일단은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 신용 등급을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점수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라고, 어, ATM기 무슨 일 다 아시죠? 은행에 가면 ATM기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스 기억한, 계열사. 나이스라고 하는, 기억하세요? 나이스를 하는 게 있고, KCB라고, 코리아 크레딧 뷰로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 회사가 개인 신용 점수를 매겨요. 뭐, 그리고 서울 신용평가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뭐 잊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한국신용정보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점수는 이 두 가지 회사에서 매기지만, 점수 말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끔 이제 제가 상담이나 강의하다 보면, 강사님 저 신용불량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신용불량자라고 한 말은 좀 뭐 없어졌습니다. 신용불량자는 공식적으로는 채무유의자, 신용유의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근데 뭐 그냥 뭐 신용불량자라고 이제 얘기할게요. 근데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것은 연체가 됐다고 무조건 신용불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는 건데요. 어디에 등재가 되는 거냐면 여기 신용정보원에 등재가 돼야 그 사람은 신용불량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체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 신용불량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채권자가 저놈 내가 괘씸해가지고 안 되겠다. 저놈 내가 그 신용불량자로 등재해야지라고 해야 등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체가 무조건 됐다 그래서 신용불량자다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연체가 됐는데 내가 신용 불량자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근데 신용 등급은 뭐 많이 떨어졌는데 그럴 때 신용정보원에서 조회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그 기록들이 다 있어요. 만약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했다 하더라도 혹은 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이런 거 어떤 지원 제도를 하면 여기에 다 등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코드 번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신용 거래에 대한 부분이 집약되어 있는 신용정보원, 이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 정도 기억하세요. 나이스, KCB, 한국신용정보원. 근데, 요거 까먹어도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것만. 파인이라고 있습니다. 파인이라고.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금융감독원이 만든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가장 정확합니다. 다른 뭐 블로그나 뭐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금융과 관련해서 고민된다 그러면 무조건 이걸 떠올리십시오. 요거는 네이버, 뭐 다음 이런 그 포털 있잖아요. 그런 거와 유사한 겁니다. 이런 이제 정부에서 만든 여러 가지 그 제도나 금융 사이트를 조회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걸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든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중간에 신용정보 조회 이렇게 있죠.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누르면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딱 떠요. 네. 한국신용정보원, 그다음에 뭐 나이스, 뭐 KCB. 여기 참고로 나이스랑 KCB가 두 회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왜 다르냐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달라요. 두 군데 회사가. 그래서 어떤 데는 뭐 700점이야. KCB는 670점이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조회해 보시는 게 내 신용 점수 관리할 때 더 용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군데 다 조회해 보셔야 돼요. 근데 요새 뭐 토스나 카뱅이나 뭐 이런 거 많거든요. 뭐 어플에다가 하면 금방 조회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여기와 여기 회사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그냥 간편하게 보기 쉽게만 하는 겁니다. 점수만 딱 나오고 뭐 이렇게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진한 정보, 그러니까 그 원래 원 정보는 원시 정보라고 할까요? 그거는 나이스, 뭐 KCB, 그다음에 한국신용정보원에 있습니다. 요놈들을 그냥 보기 쉽게 가공하는 것뿐이라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 정보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내 신용 점수나 신용 거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참고로 KCB 나이스는 1년에 3번까지는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신용정보는 뭐 이건 돈 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정부가 운영하는 거라서 이건 돈 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사이트 가입하려면은 복잡합니다. 짜증이 나요. 휴대폰으로 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PC로 해야 되고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들을 좀 거치는 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아무도 이제 뭐 안 도와주니까요. 내 신용 점수는 내가 조회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신용 등급을 조회하면은 신용 점수가 떨어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에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막 조회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부도 조회하라고 막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나이스, 뭐 전국민 무료 신용 조회 이렇게 있죠. 네, 조회를 1년에 3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런 걸로 돈 먹고 살아요. 뭐냐면 이 무료 조회했잖아요. 그다음에 뭔가 문자가 날라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뭐 했냐면 또 고급형의 신용 등급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제안해 준다면서 참 웃긴 놈들입니다. 그러면서 돈벌이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하는 것만 조회하십시오. 뭐 다른 추가적으로 하지는 마세요. 돈 들어가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조회하면 뭐 별의별 게 많이 뜹니다. 내가 가입했던 신용카드부터 해서 뭐 그 계좌까지 해가지고 다 뜹니다. 연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다 뜹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신용관리 뭐 10개명이라고 그러면 신용관리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게 있겠죠. 요 내용은 잘 보시면은 아주 평이한 내용입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정부에서 있는 걸 제가 그냥 가지고 왔는데 아주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돈 빌렸으면 잘 갚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제가 팁을 하나 몇 가지 좀 드릴게요. 팁은 뭐냐면 가끔 강사님 저는 신용카드 만들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신용 등급을 점수를 올리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체크카드를 이용하면은 체크카드도 신용 등급을 좀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체크카드 중에 교통카드 기능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후불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후불제라고 하는 게 신용 기능이 일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체크카드 중에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시면 거기에 신용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갑니다. 조금. 그런데 이제 신용카드를 써가지고 막 오르는 것보다는 점수가 좀 낮긴 합니다. 뭐 그다음 속도도 좀 늦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용 등급 관리하려고 신용 점수 관리하려고 뭐 신용카드를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를 잘 이용하는 게 또 필요한데요. 신용카드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신용카드 한 장당 한도가 뭐 200만 원을 할게 한 장당. 그러면 뭐 세 장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한 장당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이면 총 600만 원의 한도가 있겠죠. 근데 600만 한도 중에 한 40에서 50% 정도를 써줘야 점수가 잘 올라가요. 뭐 무슨 얘기냐면은 600만 원, 총 뭐 한도 600만 원이면 그 중에 얼마를 써야 된다? 300 정도는 써줘야 점수가 조금 올라갑니다. 근데 그 안 쓴다고 해서 낮아지진 않지만 많이 오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한도만큼 다 써주면 엄청 좋죠.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신용 등급을 매기는 회사 입장에서는, 등급을 매기는 입장에서는, 그 한도만큼 다 쓴다고 돈을? 아, 이 사람은 신용 관리 잘 못하네. 돈 관리 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와 신용 등급을 이제 점수를 매기는 회사는 엄연히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는 것과 등급을 그 신용카드 쓰는 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적정량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방법은 한도를 좀 뭐 줄이거나 혹은 카드를 조금 개수를 좀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해 나가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죠. 그 신용카드는 자칫 이제 잘못 쓰면 뭐 이게 뭐 빚 돌려막기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잘 쓰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대출할 때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제일은행권 여기 쓰는 게 또 이제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요금을 잘 내는 방법도 신용 점수를 일부 올릴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 뒤에 좀 얘기 드리겠자면, 공공요금 혹은 건강보험, 우리가 4대 보험 혹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어쨌든 그 뭐 통신요금부터 시작해서 이런 요금들을 이제 내게 되는데 그 요금을 잘 내면 점수를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공공요금은 공적 정보지 않습니까? 나의 공적 정보인데 그 공적 정보를 점수를 매기는 회사한테 막 주면 될까요?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우리 개인정보를 막 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자신이, 나 신용 점수를 좀 높이고 싶으니까 내 개인정보 그냥 퍼가라 라고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비금융정보 반영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까 나이스도 해야 되고 KCB도 해야 됩니다. 두 회사는 엄연히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 반영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걸 이제 비금융 정보라고 합니다. 참 이런 것까지 사실 해야 되네요. 그래야 점수를 좀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온라인 등록하기 이렇게 있네요. 아까 KCB 나이스 들어가서 비금융 정보 신용평가를 올리고 싶다. 그럼 그런 게 클릭하면은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할 수 있어요. 통신요금, 뭐 소득정보, 뭐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면 점수가 일부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요건 아까 얘기 드렸지만 나이스랑 그다음 KCB 각각에 다 이게 나이스입니다. 뭐 간편 등록하기 이렇게 있네요. 이런 걸 이제 하면 점수를 또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여기 이제 그 신용 교육을 들으면 점수를 조금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야매입니다. 제가 공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야매이기 때문에 안 올리는데요. 이거 온라인으로 해야 이제 올라가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신용 멘토링 이렇게 했는데 요거 기억하지 마시고 요거 볼게요. 모든 건 파인으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파인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중간에 보시면 전 국민 신용교육이라고 떠 있죠. 네. 요 놈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의 신용교육. 그래, 코리아 크레딧 교수 신용교육이 되어 있네요. 각각에 눌러서 그 교육을 들으시면은 점수가 조금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 교육 내용은 오늘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재밌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재미없어요. 그런데 꼭 점수 높이고 싶으시면 지루하더라도 그 교육을 좀 들으시면은 점수를 조금 이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신청해 놓은 그 시간을 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용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잘 들으시면 기초는 잘 이제 숙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여기서 뒤에 얘기 드릴게요. 어떤 신용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신용이 필요할 때는 사실 우리가 신용이 필요할 때는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돈 빌릴 때. 네. 신용 점수가 필요할 때는 돈 빌릴 때만 거의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돈이 부족할 때 돈 빌리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신용 점수가 이제 뭐 필요한 거겠죠. 그 외에는 신용 점수가 필요할 때 거의 없습니다. 네. 뭐 극히 일부 이제 그 은행이나 이런 데 취직할 때 조금 이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출이라고 한 상품을 이용을 하게 될 텐데요. 신용을 가지고. 그럼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거의 핵심은 모든 금융 상품을 이제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맨 위에 생활 설계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 있습니다.
요 그림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건 한국은행에서 만든 걸 제가 그냥 가져왔어요. 여기서 핵심은 생활 설계, 저는 이제 생애 설계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각자 나름의 어떤 인생 계획일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좀, 이게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내가, 어, 언제 목돈이 들어가겠는지, 2년 뒤에 전체자금 대출이 필요할 건지, 5년 뒤에 뭐가 필요할 건지, 그 필요를 이제 일단은 그 나열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 필요를 사실 이제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일 수도 있겠지만, 몇십만 원부터, 몇십만 원, 사실 뭐 30만 원 이상 저한테는 목돈이거든요. 30만 원 이상 들어갈 게 언제 있을던지 그런 나름의 어쨌든 플랜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출을 받을 때는 그 플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닥쳐가지고 대출 받으려면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이자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준비해서 내가 3년 뒤에 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제도를 찾아보고 지금부터 신용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참고로 신용 점수로 등급을 얘기하자면 만약 4등급이라고 할게요. 4등급에서 뭐 1등급 올리고 싶다. 그러면 몇 개월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돈을 잘 갚고 이렇게 뭐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그 서술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냐면 한 신용 등급을 높이는데 보통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한 신용급, 뭐 4등급에서 5등급, 그러니까 3등급으로 올리는데 한 3, 4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을 높이는, 점수를 높이는 게 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내 인생이 흘러갈지를 잘 좀 조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창한 뭐 인생 계획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필요한 돈, 그게 이제 뭐 단기냐, 중기냐,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정보를 이제 뭘 찾는 건데요. 제가 이제 앞 시간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뭐 개론 정도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 뒤에 준비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 정보를 어디서 찾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는 뭐 오늘 한 시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풀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만 제가 조금 짚어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정부에서 빌리는 것들, 뭐 금융회사, 여러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몇 군데만 제가 짚고 오늘 강의는 벌써 이제 시간이 53분이 넘어갔으니까 죽으나 사나 8시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아마 우리 선생님들 식사도 못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네, 빠르게 좀 마무리 질게요. 자, 핵심은 어디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거냐? 한국장학재단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 많은데요. 일단은 목적별로 이제 그 설계하기 필요합니다. 교육자금, 뭐 주거자금, 뭐 생활자금, 창업자금. 그에 따라서 기관들이 다 이제 다르게 있습니다. 교육자금 빌리려면은 뭐 한국장학재단 뭐 아시겠죠? 뭐 없는 것도 있겠지만 주거자금, 주택자금이나 주거자금 빌릴 때는 뭐 어디에 요 몇 가지만 조금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뭐 좀 짚어드릴게요.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이나 생활비 대출을 빌릴 수 있죠. 아마 우리 선생님 다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크게 세 가지 대출이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농어가 출신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농어가 출신 학자금 대출은 무이자이고요. 취업 후랑 일반 상환은 다 이자가 있습니다. 지금 1.7%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이 또 금리를 또 올리겠다 뭐 이렇게 했죠. 원래 고정으로 해놨는데 여기 고정으로 다 해놨는데 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여기는 다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저기 대기업에 보면 학자금을 대주는 것도 있고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도 있고 뭐 있죠. 근데 우리 같이 이제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학자금 대출을 빌려야 되는데 이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 제도는 계속 바뀌어요. 바뀌니까 경로만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자면 오늘 신용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고 노후가 주신 학자금 대출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신용 요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을 빌릴 때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붙는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만 35세 이하까지만 빌릴 수 있고 일반 상환은 만 55세까지만 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용 요건에 보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랬네요.
취업부 상황 확정 대출은 그 대학생이 신용 불량자든 아니든 그거 상관없이 돈 빌려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황 확정 대출은 보겠다는 거네요. 재단에 채무 불이행 정보가 있는지, 부실 채권이 있는지, 신용도 판단 정보가 있는지를 보겠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배웠던 게 나옵니다. 신용도 판단 정보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신용정보원에 만약에 그런 게 떠 있다. 그러면 일반 상환학점 대출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농후가 출신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에 배웠던 것이 실제 대출 상품, 금융 제도를 이용할 때 중요하게 이제 작동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자제분들이든 혹은 뭐 당사자 본인이든 다 이 대출을 만약에 받아야 된다면은 이런 것들 미리 알고 있어야, 이제 손발을 구르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작년 기사인데 올해부터 이제 대학원생도 취업부 상환 학점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일부러 이제 이거 보여드리는 건데, 제도는 바뀝니다. 정부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네, 그렇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등록금도 올린다 그러지, 이자도 올린다 그러지, 뭐 난리도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투쟁을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고요. 일단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들어가면 장학금이 사실 많습니다. 오늘 뭐 장학금 제가 다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꼭 이제 기억하셨다가 내용도 살펴보시고요. 이왕이면 뭐 장학금을 먼저 받는 게 좋겠죠. 자, 근데 이 장학금도 닥쳐가지고 고3 됐을 때 보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들어가시면 무조건 이거부터 이제 부모님이라면 이거 먼저 보세요.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껴 맞추면 됩니다. 제도는 뭐 바뀌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한 번에 엄청나게 바뀌는 게 아니라서 그 추세라고 할까요? 어떤 그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 경향성에 맞춰서 이제 맞춰서 제도를 이용해 먹어야죠. 어쨌든 우리 세금이니까 당당하게 이거는 이용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 받지 마시고 장학금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우선이니까 꼭 한번 내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됐을 때 장학금 제도. 근데 이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보시면 이런 게 있거든요. 성적 기준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못 미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럴게요.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받아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거는 광주광역시 제도인데, 사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제도를 이용합니다. 경기도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점 대출을 받아가지고 거기 이자를 경기도가, 서울시가 혹은 광주시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이자를 일부 지원해줘요. 여기 보시면 이제 현재 접수 기간입니다. 이거는 11월까지 광주시 접수를 받는다. 경기도도 접수받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놓치면은 지원 못 받습니다. 꼭 이런 것들은 챙겨가야 돼요. 이거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신청주의. 이거 다 본인이 각자 알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못 타먹어요. 이 예산 남습니다. 네, 꼭 챙겨 먹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해서 그냥 또 금액이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이자 계산해봐 많이도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꼭 이런 걸 찾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관련된 곳이 있는데, 주택 도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대출을 이렇게 되는데, 주거 관련 대출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꼭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꼼꼼하게 보십시오. 여기 엄청 많습니다. 제도가. 중소기업 청년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습니다. 만약에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제출해주겠다. 연 1.2%로, 네, 고정금리입니다. 최대 1억까지, 최초 2년부터 최대 10년까지 연장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중소기업만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이렇게 청년 창업한 사람들까지, 그리고 병역 의무를 했다면 병역 의무까지 또 추가로, 그러니까 만 34세까지인데 34세가 아니라 병역 의무를 했다 그러면 35세, 36세까지 연장해 주는 거예요. 최대 39세까지 연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목만 보지 마시고 이 꼼꼼하게 제도를 다 보셔야 돼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 우리 노동자들 있을 텐데, 그 친구들에게는 엄청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정부 지원 제도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 쭉 보시고, 계약 요건이 임대차 보증 5% 이상을 지불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대주, 무주택자, 중복 대출 금지. 네. 이거는 제도가 엄청 많은데 그 제도를 한 가지만 이용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주거 관련된 부분은 다른 거 안 된다. 이렇게 중복 대출 금지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뭐 신용 대출 받는 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 해주는 이 지원 대출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소득 낮은 사람들을 해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 대출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받아야 돼요. 엉뚱하게 받으니까 그 대출 받은 게 엉뚱하게 이제 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고 받아야 돼요. 알고 이런 것들을 잘 받아 놓으면은, 어, 꼭 그러니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출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오히려 중산층이 대출을 잘 다루어요. 오히려 중산층이 대출이 더 많습니다. 불안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뭐 자산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그러나요? 자산 증식기 수단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출 막 받아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대출은 잘 받아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 신용부부 전용 대출. 제가 이 대출 받은 거거든요. 수도권 2억, 네. 최대 10년. 저희가 지금 1.8%, 1.8%입니다. 네, 저는. 네. 엄청 싸죠. 네. 지금 뭐 금리가 뭐 4%, 6%대인데 지금 저는 1.8%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 도움됩니다. 그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주택금융공사는 보통 무슨 론, 모기지 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장기 모기지 론. 보통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 구입자금 관련된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전세자금 보증 특례, 특별히 뭔가 해주겠다. 이거 보시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례, 신용회복 지원자 특례, 서민금 정책 이용자 특례. 이거는 좀 특별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어려운 사람, 혹은 뭐 약간 삐끗한 분들, 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뭐, 몇가 보면 이제, 여기 좀 지나갔는데, 여기 보시면 신용회복 지원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고는 뭐, 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른 데서 대출 안 해줄 거니까, 대출로 우리가 이제 보증 서줄게. 전세자금 보증 서주는 곳입니다. 네. 뭐, 그럼 괜찮죠. 네. 근데 금리가 아주 뭐 싸거나 그러지 않아도 저기 뭐 사채 같은 거 안 써도 되는 겁니다. 특히 주거 관련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대우가 있습니다. 뭐 햇살론 같은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 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금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것도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에게 특별히 하는 것도 있고, 뭐 취업 성공 대출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것도 있고, 각각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햇살론만 안단 말이에요. 근데 햇살론 하면 제일 위에 있는 그 햇살론만 취급을 해요. 그리고 은행이나 이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쉬운 거, 일반적인 거. 다른 건 일반적이지 않거든, 사실은요. 근데 일반적인 것을 그냥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제도를 신청할 때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엉뚱한 걸,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좋은 거를 못 받고, 다른 그냥 그걸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햇살론을 만약에 받았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다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 내용들을 좀 꼼꼼히 보시고, 대출을 받아도 좋겠다. 햇살론 뉴스라고 하는 건 청년들 대상 뭐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소득이 있어야 모든 거 다 대출이 됐는데 이거는 소득이 없어도 뭐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뭐 대학생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좀 일부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뭐 금리가 아주 뭐 낮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 시중금리보다는 지금 뭐 적절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대출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 한눈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금까지는 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쭉 이제 살펴봤다면은 이거는 그냥 일반 은행, 금융상품 한눈에서 보면 이런 제툴이 엄청 많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모든 금융상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검색 몇 가지 하면은 쭉쭉 떠요. 보시면 전세자금 대출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어디가 되는 거냐 뭐 누르잖아요. 지역까지 누르면은 그 관련된 것이 쭉 이제 뜨는 겁니다. 이자율까지 뜨고요. 전체 시세를 보시면 됩니다. 맨 위에 있는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이렇게 되겠구나. 뭐지 아까 우리 배웠던 주택금융공사 뭐 이런 거 다 연동이 다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어쨌든 그 상황들을 조금 캐치하고 그래야지 은행에서 이제 대출 받아도 말발을 세울 수 있잖아요. 은행 얘기하면 쫄아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당하게 이제 이게 잘못된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꼬치꼬치 캐물어야 되는데 그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 캐묻지를 못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배경 지식을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좀 정리하자면 대출 정보를 찾을 때는 정부에서 하는 뭐 지원제도, 지방정부, 뭐 경기도 혹은 뭐 서울시, 뭐 광주시 혹은 뭐 양주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뭐 시중은행, 그 다음에 서민금융. 서민금융은 상대적으로 이자가 낮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 그냥 일반 은행이라 할게요. 저축은행 말고 그냥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으면 은행 대출하시고 그게 안 됐을 때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이자를 좀 낮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야 사채나 혹은 뭐 대부업체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뒤에 내용이 많이 있긴 한데 시간이 많이 다 돼서요. 요거는 자료집을 제가 오늘 강의 자료는 공유 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아마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일단 제가 주어진 시간 조금 오버되긴 했는데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마치고요. 그 뒤에 우리 신동진 조직국장님께서 또 하실 말씀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